발표를 할 저는 이보아라고 하고요. 예, 사실 또 이 논문을 쓰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저도 제 논문을 다시 읽어왔어야 되는데 예, 최대한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계가 없네요. 혹시 제가 잠시 휴대폰을 가져도 될까요? 예, 지금 41분인데 예, 56분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석사를 마치고 약간 딴짓을 많이 하다가 왔습니다. 박사과정을 들어오기까지 7년을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이제 굳이 뭐 표현하자면 현장에서 활동과 연구를 동시에 하던 사람인데 이제 연구와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모순을 그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구조주의 이론들이 보통 현장에서 접할 수 있고 제가 연구에 적용했던 주요 이론들인데 구체적인 현장에 가면 힘을 잃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험적인 연구가 좀 계속 확장되고 사례가 다양해지고 지역이 넓어지고 구체적인 현장으로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실천이나 권력을 다룰수록 이 구조주의 이론들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뭐랄까요 뭔가 구조주의 이론으로 막 설명을 하면 듣기는 정말 지적 자극이 되고 좋은데 그래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규범적인 것 같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의 이론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갈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활동했던 것이 영역이 에너지 기후와 관련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이것이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 전환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행히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을 말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는데요. 이 전환 이론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전환에 대한 이제 연구에서 출발을 했고 그 기반이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입니다. 그냥 STS라고도 부르는데 뭐냐면 하나의 기술,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가 굴러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간선도로가 만들어지고 그걸 위한 공장이 입지가 어떻게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기술 하나에서 시작돼서 사회가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또 기술에서 사회로만 영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호 영향을 맞추면 주고받으면서 형성이 나간다는 이제 그런 이론인데 그 중에 여기에서 주로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층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 다층적 관점의 프레임워크인데요. 일단 뭐 어렵진 않아 보이죠 아직까지는. 이게 랜드스케이프라고 거시환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흔히 얘기하는 국제환경, 그렇죠? 국제 정세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짐. 이것은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국가와 시장이 펼치는 큰 무대에 어느 정도 정착화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니치는 이 뭔가 공고화된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틈새 시장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틈새가 점점 생기면서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거시환경의 이 압력 속에서 이 니치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레짐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짐이 어느 순간 다른 레짐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단순하지만 대충 그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사실 이제 구조주의가 가장 큰 강점이 단순화해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전망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전환 이론이 수많은 정부 정책과 그 프로젝트들로 만들어졌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현실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큰 골자를 만드는 데는 탁월한데 이게 점점 처음에 이제 많이 여기저기 쓰이다가
다양한 조건이나 맥락을 만나면 자꾸 이게 분석 틀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아까 이 그림 먼저 제일 처음에 봤던 단순한 그림을 썼던 연구자, 똑같은 연구자가 2년 뒤에 만든, 갑자기 굉장히 복잡해졌죠? 불과 2년 후에 만든 분석 틀입니다. 이게 랜드스케이프는 거의 비슷하지만 레짐 이 세 가지 층은 비슷하지만 이 안에 설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레짐에서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행위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분석들을 계속 설명이 붙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설명 틀도 많아지고 점점 많아졌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거는 아까 봤던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들이 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전환 연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12개의 팀이 모여서 만든 트랜짓이라는 연구 그룹인데, 이 연구 그룹에서 16개의 워킹 페이퍼를 작성하면서 거의 이런 그 설명하기 위한 분석 틀만 거의 20개 넘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그 경험적인 사례 연구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게 애초에 분석 틀이 아니라 그 경험 사례에 맞춰서 분석 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이론은 현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만들어진 이미 분석된 현장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전환 연구라는 것이 가지고 있던 강점이 단순화된 설명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어떤 비전을 그려나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했던 개념들, 특히 그 세 개의 층이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 예를 들자면,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하면, 자, 아까 봤던 니치와 레짐과 거시환경에서 볼 때 딱 생각하기엔 거시환경이죠. 예.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서 국가들이 모두 정부 정책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전 지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파리 기후 협정을 다 따라야 하는 레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기후협정이 생산되는 어떤 회의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얘기가 말도 못하게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후협정 이 회의 맺기 위한 회의가 열리는 곳에 날씨와 기후마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회의 내용과 기후협정의 내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트럼프가 당선됐다. 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기후협정이 흔들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럼 거시환경은 전체적으로 압박을 주기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 틀 자체가 층 자체에 대한 경계가 불안정해지고 해석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뭔가 되게 답답함을 느끼면서,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면 보통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가능성을 말하는 부분이 니치잖아요. 그러니까 틈새인데 틈새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뭐냐면 연구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그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주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을 다 니치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경험적 사례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틀을 자신의 사례와 자기가 주목하는 거에 맞춰서 다 변동하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수업에서 도시 정치 이론들을 이렇게 이렇게 다시 보고, 이런 이론이 있었지, 이런 이론이 있었지, 깝깝해하고 있었던 즈음의 이 아상블라주 사유에 대한 교수님의 논문을 포함해서 몇 가지 논문을 찾아보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 전환 이론에 특히 더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김택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상블라주의 이상학과 그 위계는 선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 추정 모델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명이 안 됩니다. 원래는 더 작았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조금씩 가르쳐주면서 좀 늘어났지만
굉장히 이거는 지방연구원들에선 그래서 자신들의 에너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그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결과만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은 모르고 이것이 뭐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모델링 프로그램일 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실천의 현장에서 만났을 때에는 이것이 뭐 지배적인 권력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물론 알지만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것이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푸라기도 제가 제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지푸라기도 잡게 되고 그것은 그 기존의 지배적인 권력이나 뭐 레짐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것도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한테는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그런 경계들이 끊임없이 영토화되고 탈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는 그런 것들 특히 이것이 뭐 이론들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뭔가 불안정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틀이 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방식을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가의 설명을 볼 때에도 뒤에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오르코기의 건설 중단을 여기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공론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봤던 것은 관계의 외저성 또는 관계와 구성 요소들의 상호 자율성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상블라주가 어떤 기존의 그 특성들, 각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잠깐 좀 더 사례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한국 에너지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서 흔히 들으실 수 있는 설명은 이제 핵 발전 그리고 화력 발전에서 그 이거에 기반해서 이것이 고압 송전탑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중앙 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을 형성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단순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지라고 설명하는 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우리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예, 전력 마피아, 뭐 핵 마피아 이런 이야기가 한때 등장했습니다. 뭐 원전 마피아라는 불리기도 했죠. 근데 이 핵 마피아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수력 원자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그럼 다 핵 마피아인가? 또는 핵 원자력 공학 교수들은 모두 핵 마피아라고 볼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핵 마피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지와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국수력 원자력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기여를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 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던 정부에서도 또 탈핵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정부에서도 한국수력 원자력이나 한국전력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그 계속되고 있는 것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도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이 기존의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어떤 관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 공론화에서 아주 그냥 단순한 2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공론화 결과가 결국엔 건설 중단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 가장 큰 페인 중에 하나를 페인 중에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게 경제성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여러분 탈핵 또는 반핵 세력이 모두 주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그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한국수력 원자력의 비율을 받는 찬핵론자들이 이 재생에너지를 적극 옹호하면서 이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핵발전과 같은 든든한 기반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에 대한 두려움과 합쳐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 아직 급한 변화는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힘을 굉장히 크게 발휘하면서
여론이 많이 기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당연히 탈핵과 반핵 세력의 논리라고만 생각했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리도 얼마든지 다른 세력이나 주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큰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지만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산블라드 사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